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들을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달 28일에 있었던 YTN 11월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청자위원회에선 뉴스 앤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취재 앤 팩트는 뉴스를 취재한 기자가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보도해 주는 것인데, 이날이 마침 수능 시험일이었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관심이 수능에 가장 많이 쏠릴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그 수능 내용에 관한 심층 보도를 해준 게 아주 시의적절하고 좋았습니다. 수험생이나 학부모 그리고 입시 관계자들에게 수능 출제 경향과 출제 기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었는데 연기에 따른 대학별 고사, 수시 발표, 정시 모집 원서 접수 시작일 이런 등에 대한 안내를 해준 것도 생활 밀착형 보도로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 중에서 김동선 폭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김동선이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진 자리에서 변호사를 폭행한 내용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요. 단순히 피해자가 처벌만 원하지 않으면 모든 죄가 다 처벌이 되지 않나? 이렇게 시청자들 입장에서 좀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해 진단서가 없는 이상 단순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된다, 그런 법리상의 이유도 약간 곁들였다면 피해자가 왜 처벌되지 않는지 단순한 합의만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있었다고 봅니다. 날씨 예보도 이제 수능 시험 때는 학부모들이 시험장 밖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뭐 기도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 또 시험이 마치는 때 가족들이 이제 마중을 나가는데 그 수능 시험 시각별로 날씨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렇게 표시해 준 점이 굉장히 재치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설 예비특보를 전하면서 그 지역을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서 바로 시청자가 그것만 딱 보면 한순간에 어느 지역의 대설이 예상되는지 이런 점도 빨리 알 수 있게 하여서 좋았고요. 기상캐스터가 날씨를 보도하면서 폴라티에 두꺼운 겉옷을 입고 장갑 낀 채 보도하는 것이 그 모양만 봐도 날씨가 어떻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게 해서 좋았습니다. 한 국가가 정상적으로 설 수 있다, 설 수 없다, 이게 만드는 것은 물론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여기와 이것과 함께 이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그 문화의 완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중문화를 접해본 북한 주민, 저도 탈북자들을 이제 접해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북한 주민들이 우리나라 문화, 대중문화를 몰래 많이 접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파악이 됩니다. 우리 남한의 그 대중문화를 접해본 북한 주민들은 사실상 이미 무슨 체제 게임 이런 거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승패는 결정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건데, 그래서 그 영국 아까 말씀드렸던 언론의 경우에도 여러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라디오 프로그램, 그러니까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라디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인프라를 더 확충을 한다던가, 그 IT를 이용을 해가지고 북한의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아프리카의 경우도 사하라 이남 아주 그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지역도 인공위성을 통해서 인터넷을 쏘아주는 뭐 이런 방안도 나오고 있는데, 그 예를 들자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 북한의 그 외부 문화, 특히 남한의 문화가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주민들이 바로 접할 수 있게, 이 한 체제가 무너지는 것은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것이지 핵을 뭐 가지고 얼마큼 충분하게 가지고 있지 않아서 무너진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많이 가려졌고, 오히려 외신에서 이런 그 사실들을 지적을 해주었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언론에서도 어떤 호기심 차원이 아닌, 물론 국민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는 것도 중요한 언론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어떤 근본적인 대북 전략의 새로운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한번 특집 같은 이런 편성을 통해서 접근을 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최근 취재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나 기자들의 의견들을 뉴스 코너의 하나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봅니다. 취재 앤 팩트도 이러한 유형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
이슈 인사이드는 패널의 전문적인 특성과 맞는 주제만을 선별하여 구성하고 차라리 그 뉴스앤 이슈의 가장 중요한 특징, 취재 앤 팩트를 늘리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면 이슈 인사이드 코너에 취재 기자가 패널로 등장을 해서 해당 기사를 취재하면서 느꼈던 점을 조금 보충 설명하거나 취재 중에 들었던 의문들을 시청자 입장에서 전문가 패널한테 질의한다든지 서로 토론한다든지 하는 구성으로 해보는 것은 어떨지 제안해 봅니다. 앵커가 전체적으로 중심을 잡고 기자와 패널이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좀 더 역동적인 구성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뉴스 앤 이슈에서도 자막 오류가 좀 눈에 띄었는데 물론 뭐 큰 오류는 없었고 사소한 오류이긴 했지만 왕이부장 대북 안보리 결의 이행 재확인이라는 자막에서는 앞에 겹다운표 하나가 빠져 있었고요. 이슈 인사이드를 진행하는 동안에 방송 내용하고 자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막의 내용과 관련해서 김동선 폭행 사건 보도에서 김동선 폭행 피해 변호사 처벌 의사 없어라는 자막이 나왔는데 처벌의 주체는 피해 변호사가 아니라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상단 자막인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가 더 적절합니다. 또한 세월호 6월 발견 은폐 소식 보도에서 세월호 감춰진 6월 발견 소식이라는 자막은 감춰진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6월을 꾸미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청자들이 뉴스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막을 접했을 때는 6월이 감춰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6월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은폐한 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현이 정확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시간 진행하는 동안 출연 코너에서 그 패널과의 토론이 1시간가량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슈에서 다루는 내용들, 법률, 정치, 의료 등 사실 그 민감하고 좀 이렇게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을 평론가와 변호사 두 분이 이 1시간 동안 이걸 다 소화한다는 건 전문성 부분에서 시청자들의 만족도를 채워주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그 이슈별로 좀 전문가들을 좀 더 섭외하는 걸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더 모시게 되면 어떤 그 예산의 문제가 뒤따르겠지만 그래도 YTN의 그 전문성이나 신뢰성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담 그 토론이 12시 10분부터 1시간 10분까지 1시간 점심시간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은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어떤 그 사무실이나 이런 작은 공간보다는 대중시설에서 우리 YTN을 시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대중시설이라고 하면 그 TV의 소리를 거의 안 나오게 하고 화면 영상만 많이 이렇게 보이게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제가 그 자막을 보면서 많이 느낀 게 큰 제목을 중복 또는 반복 노출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 그 시청자들을 좀 더 생각을 한다고 하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출연진들이 현재 이야기 중인 내용들, 토론 중인 내용들을 좀 더 상세히 자막에 이렇게 좀 보여줘가지고 시청자들이 멀리서 자막만 봤을 때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러한 그 점심 시간대 이 시간대만큼은 자막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높이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 시청자로서 정말 그 많이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그 YTN의 그 하단 자막이 나오는데 이 자막에 대해서 조금 이 자막을 좀 더 키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YTN은 24시간 방송되는 뉴스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이제 버스에서 출퇴근 시나 아니면 뭐 공공 역사 그리고 이제 공공 시설 이런 데서 많이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시청자들도 있지만 사실
눈으로만 이렇게 보는 시청자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평소 자막이 너무 작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김동선 폭행 보도와 관련하여 보니까 재벌 3세, 대기업, 뭐 한화, 뭐 김승현 회장의 삼남 등등의 표기와 서술은 빠지고 단순 김동선 폭행으로 처리하여서 대기업 눈치 보기에 언어적 축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료화면 또한 경찰서, 폭행 장소인 주점, 그리고 여성의 뒷모습 등을 촬영한 김현장 법률사무소 현관 장면이 나오던데 가해자와 관계 있는 해당 기업이 아닌 피해자들의 근무지가 나온 것이 좀 의아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 또한 대기업 일가에 대한 축소 지향의 보도 태도가 아닌가 하는 씁쓸한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덧붙이자면 이 사건과 더불어서 특성화고 학생의 실습 사망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 사회에 정말 마주칠 수 없는 극단의 끝과 끝을 보는 것 같아서 가슴 한편이 좀 아렸습니다. 이국정 교수에 대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사과 소식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는 자제해달라며 언론 탓을 하였다라고 보도했는데, 이런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는 우리 언론들 과거에 비해서 자존감이 매우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그 공정보도를 앞세우고 있는 YTN도 김 의원의 말처럼 이번 논란에 대한 침소봉대, 사실 왜곡 등의 보도가 있었다면 시청자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고, 아니라면 그 시비를 따져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패널과의 대담 코너에서 이국정 교수 딜레마란 자막이 나왔는데 어째서 이 교수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졌는지 저는 사실 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막만 보면 상당히 소신 없는 기회주의적 처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져서 매우 부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질의응답하는 과정이 조금 소프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형식적이고 육하 원칙에 준해서 하기보다는 시청자라면 누구든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앵커가 대신 물어봐 준다라는 것을 조금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YTN에서 진행하고 있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이라든가 그 MBC에서 하고 있는 세계는 세계는 우리는이라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진행자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해당 전문가라든가 인터뷰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그 과정이 아주 짧고 다이나믹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앵커와 기자 간의 리포팅 과정에서 활용을 한다면 뉴스가 좀 더 흥미롭고 재미있고 다이나믹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이나믹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뉴스 포맷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프로그램이 오후 낮에 점심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또 그 전후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으니 그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뉴스를 집중해서 보지 않는다는 걸 염두에 두고 복잡하고 어렵고 까다로운 내용보다는, 또 설령 그런 내용을 다룬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평이하고 단순하게 전할 수 있고 가능하면 내추럴하고 소프트하게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형식은 소프트하고 내용은 깊이 있게 다루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적용하시려면 아마 프로그램 전체적인 포맷이나 구성을 컴팩트하게 가져가셔야 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은 내용 자체를 앞뒤로 뭉툭뭉툭하게 잘라가지고 처음에 다이나믹한 뉴스, 그 다음에 기자 리포트, 그 다음에 그 전문가 패널, 그 뒤에 날씨라든가 뭐 해외 뉴스 화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외 뉴스나 화제를 중간중간에 인서트 하셔서 쉬어가는 뉴스 형태로 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좀 드립니다. 기자들이 리포터를 방송할 때에 서울 표준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 당연한 얘기지만은 출신 지역에 따라 가지고 그리 심하지 않다면은 일부 사투리 사용도 어느 정도 허용해주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표준말 사용을 위해서는 기자 개개인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사내 교육을 통해서도
잘못된 어투나 장단음 그리고 사투리 사용은 고쳐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진이 난 그 포항 지역 수능고사장 중계차 연결해서 이모 기자는 중간중간 뭐 하고 있는데요. 뭐 했는데요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충청도 사투리 같기도 하고 평소 말투가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4번 정도 뭐 되어라는 말을 써서 약간 듣기에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이 정도는 기자의 습관이기 때문에 심의를 통해서나 아니면 데스크에서 지적을 해주면 바로 고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뉴스 앤 이슈 출연 코너는 다양한 녹취나 비디오 파일을 준비했다고 하지만은 과연 2명의 패널이 1시간 동안 6개의 주요 아이템을 객관적으로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지 구성상의 무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는 주로 뉴스 수요가 급증하는 점심시간대 직장인 시청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는 사람들이 차분하게 앉아서 오디오를 듣기에는 마땅치 않습니다. 주로 식당이나 커피숍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자막으로 뉴스를 보고 이해하는 걸로 그렇게 압니다. 분석하고 평가하는 오디오 위주의 출연 코너는 리포트나 스트레이트 기사만큼 자막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봅니다. 일부 연합뉴스TV를 자주 본다는 사람들의 얘기로는 연합뉴스TV가 YTN보다 뉴스의 질은 많이 떨어지지만 스트레이트 뉴스 아이템이 많고 다양해서 많이 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많겠지만 1시간짜리 출연 코너를 반으로 줄이고 아이템도 핵심 2-3개 정도만 놓고 집중 분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남는 시간은 뉴스 뒷부분으로 옮겨가지고 건강이나 경제 문제 등 생활 밀접형 뉴스, 이건 사전 제작물도 가능합니다. 이런 생활 뉴스로 보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다큐 S 프라임과 뉴스나이트에 대한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어린 시절 알록달록 색종이로 종이배나 개구리, 카네이션 등을 접어본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YTN DMB의 다큐 S 프라임은 지난 방송에서 놀이로만 생각했던 종이접기가 세상의 여러 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큐 S 프라임은 우리의 일상 속에 숨겨진 다양한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재미있는 접근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했는데요. 이번에는 종이접기라는 주제를 어떻게 풀어냈는지 살펴봤습니다. 종이접기는 기본적으로 자르거나 풀칠하지 않고 한 장의 종이로 본인이 생각하는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2차원의 재료로 3차원의 형상을 만드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식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는 한지를 가까이 했던 민족인 만큼 한지를 소재로 한 지공예품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이접기는 아이들의 놀이이자 여인들의 생활 소품에도 활용되어 자연스럽게 종이접기 문화가 발달했다고 하는데요. 색실을 보관하는 색실첩과 같은 유물들은 은은한 종이의 색감과 더해져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운 종이 문화를 엿볼 수 있게 했습니다. 자동차에서 사고가 났을 때 펼쳐지는 에어백이나 일반 버스 2대를 이은 굴절버스에도 종이접기의 원리가 사용되는데요. 놀이나 취미가 아니라 생활 속 안전을 책임지는 것들에도 종이접기가 활용된다는 것이 꽤 흥미로웠습니다.
종이접기는 종이를 접어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내는 기술이자 놀이를 일컫는 오리가미로도 불리며 수학이나 물리학, 공학 등의 연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종이접기에 담긴 수학적 질서와 기하학적 개념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인데요. 수학에 취약한 학생들에게 종이접기를 통해 분수 개념이나 입체 도형을 재미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도 종이접기에 담긴 수학적 원리 덕분입니다. 추상적인 수학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줌으로써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르거나 풀칠하지 않고 한 장의 종이를 접어 만든 종이접기 작가의 작품들은 수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공학적 아이디어를 더해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접힌 면들의 기하학적 패턴이 복잡해질수록 종이접기 작품은 더욱 정교해지고 실물을 닮아갑니다. 한 장의 종이로 접어낸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정교한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소개해 주는데요. 촘촘하게 그려진 도안과 이리저리 고민하는 작가의 모습을 보니 종이접기는 각과 면, 그리고 변을 나누며 진행되는 활동이라는 작가의 말이 한층 더 공감이 갔습니다. 종이접기를 섬유공예에 접목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천 소재에 종이접기 기술을 입힌 패브릭 디자인의 아이디어는 과거 생활 유물이나 규방 공예 작품들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기하학적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종이접기 작가와 섬유 공예가가 종이 예술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종이접기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얼마나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활동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세계 소프트 로봇 경진 대회에서 우승한 우리나라의 가변형 바퀴 로봇도 종이접기의 원리를 바퀴에 적용해 다양한 지형을 극복할 수 있는 바퀴를 만든 것입니다. 둥그런 고무 타이어가 아니라 자유자재로 접히고 펼쳐지는 가변형 바퀴의 원리를 연구원의 자세한 설명과 시연 화면으로 볼 수 있어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혈관을 넓혀주는 혈관 스텐트 기술이나 손상 조직을 재생하는 기술에도 종이접기가 활용되고 있었는데요. 공예를 넘어 우주공학이나 로봇공학, 의학 분야에도 종이접기가 쓰인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합니다. 다큐 S프라임의 지난 방송은 종이접기가 놀이나 교육에 좋은 방법임은 물론 유연하면서도 정확한 과학적 설계라는 점을 흥미로운 사례들을 통해 접할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도로 위 살얼음, 이른바 블랙 아이스 때문에 다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겨울은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어둠도 더 깊습니다. 어둠이 길어진 고속도로에서도 각종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야간 고속도로의 암초와도 같은 화물차 추돌 사고와 이를 막을 방안에 대해 YTN이 보도했습니다. 뉴스는 야간에 도로에서 갑작스럽게 시야에 들어온 화물차와 충돌하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며 관련 사고의 심각성을 부각했습니다. 이 같은 야간 화물차 추돌 사고는 매년 1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는 일반 승용차나 승합차 추돌 사고보다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경찰청의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 데이터를 통해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등장한 야간 도로 운전 시뮬레이션 화면은 실제로 하향등을 켠 화물차를 인지할 수 있는 거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간 도로에서 화물차를 인지할 수 있는 거리는
90m 안팎에 불과해 고속도로의 주행 속도를 생각하면 사실상 피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야간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꼭 필요해 보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차량 뒤편에 후부 반사판을 부착하지만 다른 불빛들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화물차를 식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국가별 화물차 반사띠 의무 기준을 보여준 그림은 아주 유용한 시각 정보였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화물차의 후면과 측면에 반사띠를 부착하는 기준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 반사띠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 화물차에 적용할 만한 기준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화물차에 반사띠 부착이 필요한 이유는 반사띠를 부착한 차량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의 식별 거리를 비교하는 화면을 통해 더욱 잘 드러납니다. 반사띠를 부착한 화물차는 200m 거리에서도 확연히 잘 보였지만 그렇지 않은 화물차는 전조등을 켜기 전까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해외에서도 반사띠 적용 후 교통사고 건수와 치사율이 크게 줄었다는 연구가 있었던 만큼 전체적인 뉴스의 방향이 화물차의 후방 표시 강화를 촉구하는 데 더욱 초점을 맞춰 구성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